자, 이어서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심층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요. 아무래도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간단하게 일정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금리 결정 발표가 나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성명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뒤에 파월 의장이 이 발언을 하게 되죠. 연설을 하게 되는데 초반 5분에서 2분에서 5분 가량은 성명서 그대로 읽습니다. 초반 한 2분에서 5분 정도는 성명서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들과의 질문, 그 질의응답 시간이 갖게 되니까 아마 그 시간이 훨씬 더 시장 반응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일정들 챙기시면서 보시면 되고, 어쨌든 금리 결정을 좀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경기 상황이 진짜 어떤 상태인지, 정말 금리를 2번 올려야 되는 상태인지,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나와주시는 분이죠.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저희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인들이 이제 소비를 뭐 약간 줄이려고 하는 것 같고, IMF에서도 쓴 돈, 그러니까 모아둔 돈은 거의 다 써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방금 뉴스 보여드렸던 것처럼 명품도 미국인들이 이제 좀 덜 사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가 어떤 상태예요? 미국의 소비 심리는 오히려 상당히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예, 그 근거는 뭐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그 선행 지표인데요. 네.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7.0으로 7월 달에 발표가 돼 가지고요. 이게 6월 달 110.1보다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시장의 전문가 예상치인 112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3개월 연속 상승세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뭐 최근에 그 노동 시장에서 고용도 잘 이루어지고 실업률도 뭐 3.6%로 미국의 완전 고용의 기준인 4% 실업률보다도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 시장은 견조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지금 3.0%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것은 미국 경기의 가장 강력한 선행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이유는 미국에서 내수 소비가 전체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내수 소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결국은 이게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면 향후 미국의 소비 지출이 늘어나서 GDP가 올라갈 것이다 네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도 상당히 주의해서 보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에요? 뭐 비싼 건 좀 줄이되 다른 데 예. 쓸 돈이 많아서 이런 현상일까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사실 뭐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집을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출에 대해서 이 높은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뭐 고통스럽고 소비 지출도 줄여야 되지만요. 사실 뭐 금융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자가 높으면 이자 소득이 늘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뭐 소비 지출도 늘리고 주택도 추가로 사고 이럴 여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런 사람들 위주로 소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미국의 집값은 어떤 추세라고 생각하세요? 예, 미국의 주택 시장도 사실 저점을 찍고 네.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뭐 주택 가격들 보면요, 사실 그것도 놀라운데요. 이번에 발표된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해서 대표적인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인데요. 케이스 실러 지수도 전월 대비 상승 추세가 지금 넉 달 연속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5월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7% 올랐고, 뭐 10대 주요 도시, 20대 주요 도시도 다 더 큰 폭으로 전월 대비 1.1%, 1.0% 상승했거든요. 네. 물론 작년 5월 대비로는 하락을 했는데요. 이것은 작년 6월 달이 사실은 고점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점보다는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전월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주택 시장이 저점을 찍고 지금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근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네. 금리가 지금 높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모기지 금리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살려고 예를 들면 네. 갈아타기를 하려고 네네. 하면 또 더 좋은 집으로 가야 되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가려면. 네네. 네. 그런데 그 이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겠다고 내놔야지 살 사람들이 사는데 네. 웬만하면 안 팔려고 하는 거죠. 집주인들이 집을 집주인들이. 걷어들이고 그렇죠. 있군요. 예, 예. 아. 그래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별로 없어서 집값이 계속 빠르게 치솟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 경제는 어떻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주택 거래가 뭐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약간 이거 주식 시장에서 예. 유통 주식 수가 적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예. 상태인 거예요, 미국 경제는? 그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주택 시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 규제가 많아 가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해도 건설 회사가 새로 신규 주택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지어서 분양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집값이 폭등을 하고 뭐 이러는 일이 반복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땅덩어리도 넓고 이래서 재건축, 재개발 말고도 주택을 새로 지어서 공급할 방법이 많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건설하는데 규제가 작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요,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부족해서 급등을 할 수 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업자들이 신규 주택을 짓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집값이 매물도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네네. 근데 그 얘가 지금 신규 주택 착공 건수인데요. 네.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지금 2분기에 145만 건으로 1분기 139만 건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죠. 확실히 예, 예. 집을 짓고 있네요. 그렇죠. 네. 당연한 결과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 housing is the business cyc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네네. 논문 제목인데요, 심지어. 네. 이 주택 시장이 미국의 경기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게 바로 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거든요. 근데 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시차를 두고 미국의 경기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강한 지표라서 미국의 경기가 뭐 하반기에도 좋아질 것이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안 오는 겁니까 그러면? 교수님? 아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어느 연설에서 한번 그 얘기하면서 야, 니네가 뭐 11개월 전부터 경기 침체 온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11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대통령이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침체는 안 올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도 사실 지금 모든 지표상으로 봤을 때 올해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이하지 않을 가능성은 네. 뭐 기술적으로나 뭐 경제학술적으로나 둘 다 모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역성장을 하는 건데 네. 역성장은 당연히 누가 봐도 지금 안 할 게 확실하고요. 뭐 경제학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추세 성장률보다 올해 성장률이 낮으면 그걸 경기 침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잠재 성장률이 2%보다 올해 성장률이 1.4%로 낮아질 것 같으면 이거는 경기 침체거든요. 경제학 네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미국은 장기 추세 성장률이 1.8%입니다. 네. 1.8%인데 IMF에서 오늘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 따르면 1.8%.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1.8%로 상향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봐서도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저도 동의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걸 해냈네요, 연준이. 침체 없이 금리를 거의 얼마입니까? 500bp 올렸으니까 예, 이미 예. 500bp 올렸으니까 예, 그 예. 어려운 걸 했네요. 놀랍죠. 예. 놀랍습니다. 아,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경기 침체가 뭐 올 가능성이 낮다는 가정하에 그럼 금융시장은 하반기에 어떤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으세요?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주식시장 네네. 잘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주식시장은 대부분 이제 경기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경기가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을 예측을 해서 지금 주가가 먼저 막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올라가시는 것이고 올해 사실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 여러 가지 지표로 점점 확실시되고 있으니까요. 하반기에도 주가가
물가가 특별히 뭐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요. 네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갑자기 확산이 된다든지 뭐 이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하반기에도 주식 시장은 탄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심지어 뭐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확산이 되면서 이런 기조가 내년 상반기에는 뭐 오히려 금리 통화 정책 기조 전환 예상 네네. 이것까지 반영을 해서 그러면 기술주가 또 급등을 하거든요.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그래서 뭐 내년 상반기에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내년 상반기에 일어나는 것을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걸 왜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벗이 나타난다. 예. 사실 그건 경기가 안 좋아서 피벗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물가가 이제 안정적으로 2% 아, 물가 네네. 상승률로 추세적으로 수렴해 가는 것이 확실해졌다라고 네. 보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뭐 지금 3월 달 내지 5월 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 시장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기에는 여러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아직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지표 중에 하나는 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거든요. 네네. 그게 사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하고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데요. 이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한 5년 뒤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대답해요? 예. 그걸 5년 뒤에 일을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5년 뒤 일을 누가? 예. 그런데 사실 이거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되는 뉴스에 따라서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아, 그래요? 예,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뭐 제롬 파월 연준 그렇겠죠. 의장이 뭐 코멘트하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요. 네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원래 뉴스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데요. 문제는 이게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서요. 지금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것은 3% 초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뭐 12년 만에 최고치다. 어. 까지 올라왔고요.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것도 지금 뭐 3%까지 올라왔죠. 네네. 3% 지금 3%까지 6월 달에 상승을 했습니다. 5월 달만 해도 2.7%였는데요. 근데 이것은 오랜 기간 2% 초반 중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3% 초반대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랑 경제 주체들이 이런 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고물가 상황을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우리가 연준에서 맨날 발표하는 이자율은 소위 말하는 달러화의 단위로 나는 명목 이자율이고요. 네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실질 이자율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투자나 저축의 의사결정이 정해지는데요. 네. 이 실질 이자율을 뭐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그게 물가 빼기 명목 이자율에서 네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빼는 거예요. 실제로. 네. 예, 물가 상승률을 빼는 거. 네네. 아니고. 아. 그래서 지금 5.25%잖아요. 네네. 지금 상단이. 네. 거기서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빼는 게 실질 이자율인데요. 네네. 이번에 0.25% 포인트 인상을 해서 5.5가 되더라도요. 네. 그거를 유지하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지금 슬금슬금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게 되면 네. 실질 이자율은 하락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렇죠. 오히려 물가가 다시 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미 연준이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가가 잡히는 것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제일 제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슬금슬금 이건 네. 자주 변하지 않는 거라고 예. 하셨으니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물가 상황이 꽤 오랜 기간 이어질 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거의 그럼- 일상생활이 됐다고 일상생활이 생각하는 되는 거죠. 거죠. 이제. 네. 그럼 그 사실 이제 당장 오늘 밤에 있을 FOMC에서는 뭐 25p 인상할 것 같은데 예. 추가 인상은 더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추가 인상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네네. 지금 상황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를 봤을 때는 상당히 물가 하락 속도를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이 물가 수준은 기준금리 수준은 이미 높아서 긴축적인 수준이고 현 수준만 유지를 해도 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추세를 살펴보면서 현 기준금리 수준을 좀 유지하려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결만 해도 충분하다. 만약에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더 극적으로 뛰지 않는다는 네네. 전제 하에서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고 해도요.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로 계속 동결을 하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에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말은 어떤 말을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롬? 예. 예.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사실 이게 말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거하고 다르게 좀 말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네.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데요.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요. 네. 이번에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니까 그거를 번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쵸. 0.25%포인트는 인상을 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추가적인 인상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놓는 측면으로 코멘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주시하는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노동시장 지표가 될 것입니다. 노동시장 지표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시해서 보는 것은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네네. 시간당. 예. 네. 그리고 평균 임금 상승률도 꽤 둔화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여전히 뭐 둔화는 많이 됐지만요. 여전히 4.4%거든요. 6월 달에 발표한 자료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4.4%고요. 네. 고용 비용 지수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복리 후생, 웰페어까지 포함 베네핏까지 포함된 개념이라서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것도 전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전년 동기 대비로 4.8%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를 어디까지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통화 정책의 기조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냐면요. 네. 3.5%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네, 3.5%. 그 제일 높았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높아졌었어요? 그럼 그게? 그거는 제가 데이터에서 아직 기억을 그러니까 못 하는데요. 4몇 %에서 지금 3.5%라고 하니까 네. 얼마 안 남은 안 건가 남은 것 아니면 같긴 하죠, 많은 실제로. 건가를 잘 모르겠어서요. 얼마 안 남은 건 사실이에요. 얼마 네네. 안 남은 건 사실이고 많이 떨어져 왔긴 했는데요. 최근에 4%, 4.2까지도 내려가서 곧 3% 후반대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다시 4.4%로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처럼 3%대로 내려가지 않고 그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게 3.5%까지 내려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1.5%였고요. 장기 평균 노동 생산성 네. 증가율. 미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가 2%잖아요. 네. 물가 상승률. 두 개를 더한 3.5%로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만 서비스 물가도 안정되고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네.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군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가가치를 생산하냐 예. 여기에다가 물가 얼마나 올랐냐 예. 그래야 네가 실제로 버는 돈을 측정할 수 있으니 예. 그게 한 3.5%고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결정하는 산식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같은 맥락이요? 같은 맥락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면 이제 한동안 좀 계속 이 고정된 금리로 계속 동결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언제쯤 인하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상당히 좀 비관적이라서 네네. 좀 한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시장 전문가들이나 뭐 CME 페드 와치에서는 내년 3월에 인하를 맞아요. 할 거로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뭐 5월에 인하 상반기 중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다수설인데요. 네. 저는 지금 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 추세를 보든지 그다음에 노동시장 지표를 봤을 때는 더군다나 경기가 노랜딩을 하니까요. 왜냐하면 경기가 장기 추세 성장률이 1.8%보다 성장률이 낮아져야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소득 수준이 떨어져야만 소비도 줄이고 네. 기업도 투자도 줄이고 이래야지 제품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네, 노랜딩 가능성도 크고 이러니까 물가를 잡히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요. 그래서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기조 전환이 가능하고
내년 연중에도 동결을 계속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만 놓고 봤을 땐 진짜 노랜딩, 뭐 예. 경기 침체는 진짜 전혀 없을 것 예. 같고 오히려 성장할 것 같고 한데 그 외부 요인들의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뭐 중국의 이 부채 위기, 예. 정말 지방 정부에서 부채 뭐 예. 그 뭡니까? 그 디폴트가 난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의 예. 뭐 디폴트 발생 여부 예.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찍고 회복이 되고 경기가 노랜딩으로 가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도 공실률도 시차를 두고 낮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좀 달라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상업용 부동산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회사 나가기 싫어서 상업용 재택근무가 부동산 늘어나고 재택근무 때문에 예. 구조적인 예. 건데 그게 경기가 좋아진다고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재택근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네. 재택근무에서 출퇴근을 하는 대면 근무 비중이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요.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변수는 중국 경제인데요. 네. 중국 경제가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완다 그룹 같이 뭐 그러니까요. 다른 큰 부동산 개발 그룹도 추가적으로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경기 부양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 정부도 부채가 많고 중앙 정부도 부채가 뭐 적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활용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는 어렵고 결국 통화 정책을 이용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민은행에서 대놓고 계속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위안화 환율이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런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렸고 수출 같은 경우도 미중 갈등 때문에 수출도 타격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 그래서 그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중국 경제발 전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물가도 사실 우리는 잡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 이자율을 생각해 보면 아직은 한참 더 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좋습니다. 그 또 많은 분들이 약간 궁금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그 8월인가요? 9월인가요? 잭슨홀 미팅이 네. 언제죠? 8월 말입니다. 8월 말. 네. 8월 말. 이게 원래 잭슨홀 미팅은 그냥 학술 대회고 원래는 학술 대회고 그냥 뭐 이렇게 학자들과 그리고 경제 재무 장관들이 모여서 어떤지 이제 논의하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막 시장 힌트를 주기 시작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혹시 어떤 뭔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7월 달에 FO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은 9월이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 잭슨홀 미팅이 8월 24일부터 있기 때문에 2박 3일간 거기서 기조 연설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니까요. 네. 당연히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통화 정책의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성급하게 네네. 금리 인상을 종료하겠다 이런 선언을 할 리는 저는 없다.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 거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 희망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는 작년 잭슨홀 미팅 때 네네. IMF 수석 부총재인 기타 고피나스가 세계적인 석학이거든요. 원래 네네. 그 기타 고피나스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작년 8월이면 작년 8월이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을 때네요. 예. 그때 이 고물가의 일상화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강국에서 점점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프레젠테이션 했거든요. 잭슨홀 네네. 미팅에서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 지표를 그때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 기타 고피나스가 지적한 것이 최근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예.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과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견조한 노동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서비스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을 가장 주의 깊게 저는 살펴볼 것입니다. 잭슨 홀 미팅은 사실 그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현재 현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자리인데 그냥 미국 얘기도 많이 해요? 예, 많이 하죠. 사실 미국이 제일 중요하긴 대규모 개방 경제라서 미국이랑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의 의사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기대하고 계시는 바는 예. 그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향방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노동시장. 노동시장. 예. 노동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전히 계속 너무 탄탄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너무 탄탄한데 문제는 이제 신규 고용 건수가 네. 뭐 20만 건 이상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신규 채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혼재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실업률도 여전히 4%보다 낮은데 문제는 노동시장 참여율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축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요. 네. 코로나19 사태 때 뭐 재난지원금도 많이 받고 집값, 주식 가격 상승해가지고 조기 은퇴를 했던 사람들이 네네. 노동시장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임금 상승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됐으니까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민이 늘어나면 미국으로 이민이 늘어나면 역시 또 노동 공급이 늘어나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네네.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그 노동 시장이 바뀌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사실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통화 정책의 시차에 대한 네네. 그 논의도 중요합니다. 원래는 1년 이상의 통화 정책 시차가 있다. 이것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통화 정책의 시차라는 게 뭘까요? 기준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릴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네네. 이 시차가 원래는 1년 정도라고 봤었습니다. 네. 재작년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 시차가 1년이 아니라 뭐 1년 8개월이다, 2년이다 이런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게 미국의 지금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뭐 매파, 비둘기파, 중도파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까지 나타나게 이르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어떤데요? 그러면 연준 위원들 내부에서 예. 어떤 위원들은 진짜 1년이면 반영된다, 물가 예. 잡힌다. 예. 어떤 분들은 아니다, 2년 걸린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비둘기파로 지금 분류되는 사람들 네네. 같은 경우는 시차가 오히려 1년보다도 더 길다. 그래서 뭐 1년 6개월 이상, 2년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준금리 올린 게 아직 이 물가 하락이나 경기 침체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네.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의 언론에서 보도된 그 네. 세 그룹으로 나눠봤죠. 미국의 네네. 연준 위원들을. 네.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될 것은 실제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을 봐야 그렇죠. 됩니다. 네네. 그래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을 카운트해봤어요. 제가 네네. 카운트를 해봤더니 비둘기파로 분류한 사람이 3명이고요. 총 네. 11명이 있는데 비둘기파가 3명, 중도 그룹이 4명, 네. 매파가 4명이었습니다. 예. 비슷비슷한 거네요. 비슷비슷한 거죠. 네. 네, 비둘기파가 약간 적고요. 네. 그런데 비둘기파들은 지금 시차가 더 기니까 1년 이상보다 더 기니까요.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말고 기다리고 지켜봐야 된다. 네네. 효과가 나올 때까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중도파는 제롬 파월 의장이랑 뭐 부의장까지 대부분 제일 힘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데요. 네네. 1년 이상이다라고 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지금 거의 최종금리 수준에 다다랐으니까 기준금리 인상은 기껏해야 이번이 마지막 아니면 한 번 더. 네네. 그렇지만 그 텀은 중간에 한 번 쉬었다 다시 인상했잖아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서서히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4명이고요. 매파들은 시차가 거의 없다. 바로 1년도 안 된다. 네네. 바로바로 반영된다. 네네. 근데 지금 효과 안 나타나는 거 봐라.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4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사실은 원래 우리 정치에서도 양당제에서 선거 어느 당이 승리할지는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금리 결정도 지금 이 11명의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중도층으로 분류된 4명의 표심을 매파가 가져가느냐 비둘기파가 가져가느냐인데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중도층 나름 합리적이라서 한 번 이번에 인상하고 계속 노동시장 지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 지켜보다가 뭐 많으면 한 번 정도 인상하든지 계속 내년 하반기까지 그 수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되게 그
서로 설득하는 과정을 되게 예. 많이 가진다면서요. 그렇죠. 위원들끼리. 예, 예. 뭐 어떤 옛날에 라이브 레이너드 위원은 막 진짜 다 찾아가서 아니다. 지금 네. 이거 금리 인하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하고 뭐 위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그렇죠. 이런 일이 예. 있었다고 해서 이게 그쪽은 그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좋습니다. 중도파의 표를 누가 가져가느냐.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중도파네요. 1년 그러네요. 정도 시차가 있다. 왜냐하면 전미경제학회장이었던 크리스테나 로머가 네네. 최근에 발표한 자기 연구에서도 1년 정도 시차가 있다고 프레젠테이션 했거든요. 올해 초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파월 의장이 네. 그런 얘기를 직접 해요. 그러니까 시차가 뭐 1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해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재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네. 통화정책의 시차가 1년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크리스티나 로머의 전미경제학회장은 올해 초에 학회에서 전미경제학회에서 자신의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한 1년 정도로 1년 정도로 더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약간 이게 그러니까 연설하는 과정에 예. 흘러 지나갈 수 있는 예, 얘기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예. 뭐 파월 의장이 뭐 지금 경제가 어떻고 한데 통화 정책이 반영되는 시차가 한 1년 2개월 정도 되니라고 하면 이거 흘러 지나가면 예. 이게 길면 길수록 사실 투자자들에게는 좀 좋은 거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시차가 길면 좋은 거죠. 길면 길수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멘트도 꼭 예. 있는지 저도 한번 예. 책임지고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금융시장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금융시장도 탄탄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시장 말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경제학자가 바라보시기에 인공지능은 뭐 같으세요? 인공지능이요? 예, 이거 워낙 핫하니까 이게 예. 경제학자가 바라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실 뭐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게 아니냐, 막 네네. 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새로운 뭐 인공지능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는 반면에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것을 우리가 생산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도 재편을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활용법을 노동자들, 근로자들, 경영자들한테 학습을 시키고 이런 과정에는 사실 시차가 걸리거든요. 그런 것이 완성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노동 생산성은 빠르게 상승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 더 윤택하고 풍족한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네. 그게 과거에도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이랬을 때 IT 산업이 개발이 됐을 때 미국 같은 경우 주요 선진국에서 오히려 생산성이 오히려 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새로 개발된 정보 기술을 생산 과정에 이식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죠. 네네. IT 기술을 노동자들이 학습하고 컴퓨터를 배우고 네. 이러는데 시간이 걸려서 일시적으로는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졌지만 학습이 끝나고 공장의 생산 과정이 개편이 된 다음에는 빠르게 컴퓨터를 활용해서 생산성이 상승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거든요. 네네. 똑같은 일이 AI로 인해서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생산성 증가율은 떨어지고 네네. 그다음에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진 사람들이 실업이 증가를 하고 뭐 불만을 갖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이제 학습을 해서 전직을 하게 되죠. 네네. 그리고 AI가 새로운 기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하게 되고 AI를 학습을 하고 생산 과정에 이식을 해서 그것이 우리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빠르게 상승시켜서 네. 미래에 또 새로운 경제 성장을 하는 동력이 창출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우리가 경험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초반에는 잠깐 줄어요.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집니다. 원래 몰랐어요. 원래 그런 현상이 계속 있었어요. 하긴 만약에 인터넷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그건 소비자 입장인데 기업 그렇죠. 입장에서도 그럼 이 소비자들이 어렵게 배우지 않도록 쉬운 서비스를 내놓는 시간이 필요하고
예, 제가 제 논문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생산성의 네네. 역설이라고 해서 최근에 미국 경제학계에서도 화두가 되는데 아 교수님 논문이요? 제 논문도 한국 경제도 지금 추세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성장 네네네. 구조가 한국도 고착화되고 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주요 선진국에서 다 관찰된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IT 강국이잖아요. 네네. IT 강국인데 왜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 뭐 총요소 생산성이 감소를 하느냐 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네. IT 강국인데. 예,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생산성의 역설로 IT 기술이 개발이 됐지만 그것을 실제로 생산 과정에 투입을 해서 생산 설비도 재배치를 하고 경영 기법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이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당장 기업의 매출 증가나 이윤 증가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문 경영인 입장에서는 당장 실적을 내지 않으면 내가 해고가 되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서 그 절차가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아지고 네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와 경제학자가 바라보시는 인공지능은 예. 약간 조금 다르네. 약간 그 사이클이 좀 다르네요. 예. 우리는 당연히 뭐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이게 지금부터 시작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안 그래도 그 글로벌 학계에서도 이게 좀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자, 그렇구나. 다방면으로 많은 많은 걸 배웁니다, 교수님. 아유, 아닙니다. 앵커님께서 항상 진행을 매끄럽게 잘해주셔서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자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예. 모시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